사실 예술가라고 하면 이런 바깥보다 뭔가 이런 골방에서 혼자 지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많은 예술가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막 얽히고 설켜 있죠.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때로는 친구로서 또 때로는 라이벌로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건 사랑이죠. I love you, Nora. Do you love me? Oh, I don't know, Jeff. 우리도 사랑에 빠지거나 실연의 아픔을 겪을 땐 막 안 쓰던 장문의 카톡도 쓰고 싶고 뭔가 창작욕에 빠지잖아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빠지면 막 뭔가를 창조해내죠. 일례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은 한창 전성기 때 한 미술시장을 찾게 되는데요. 그 전시 말미엔 못이 박힌 캔버스 하나가 있었죠. 존은 작가 오노요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내가 여기다 못을 박아도 될까요? 그러자 오노요코는 5실링을 내면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존은 웃으면서 그럼 내가 상상 속에 5실링을 낼 테니 내가 상상 속에 못을 박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뭐야. 여튼 존 레논과 오노요코는 이후 사랑에 빠졌고 예술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갔죠. 하루는 둘이 꼭 껴안고 포대자루에 들어가 기자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를 인종, 성별 등 외적 편견을 없애자는 운동, 베기즘이라 불렀죠. 말 그대로 가방 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후로도 존 레논이 괴한의 총에 암살되기 전까지 둘은 평화, 반전운동을 활발히 펼쳤어요. 존 레논의 명곡 이매진 가사를 살펴보면 둘의 사상은 물론 오노요코와의 사랑도 엿볼 수 있답니다. 로맨틱해. 이와 반대로 비극적인 사랑도 있죠. 멕시코의 대표 화가 프리다 칼로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겪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 30여 번의 수술을 받았죠. 결국 후유증으로 평생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프리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활동을 이어갔죠. 그러던 중 당대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둘은 서로의 매력에 빠져 곧바로 결혼에 골인. 그런데 이 디에고가 완전 나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벽화 속에 멕시코 전통을 그리던 디에고의 영향을 받아 프리다도 새로운 화풍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디에고는 여성 폭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맨날 바람을 피웠는데 심지어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인 크리스티나 칼로. 잠깐만. 이거 진짜예요? 프리다와의 여동생인 크리스티나와도 사귀었죠. 프리다도 이에 응수의 맞바람을 피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등 디에고와 리베라는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며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보냈죠. 프리다의 작품 속엔 그러다 보니 병마와 싸우고 남편의 상처 입은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사람들은 프리다를 흔히 초현실주의 화가로 분류하지만 프리다 본인은 자신을 누구보다 현실을 그리는 작가라 말했죠. 예술가들의 사랑은 뭔가 그 자체로 작품 같지 않나요? 이런 불같은 사랑 말고 불같은 라이벌 관계를 맺는 예술가도 있었는데요. 마티스와 피카소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앞선 선배 화가인 세잔은 사과를 하나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완전 경악했어요. 이게 기존의 그림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색은 정확하기보다 오묘했고 또 사과의 형태도 어딘가 일그러졌죠. 마티스와 피카소는 각각 이 작품의 색과 형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마티스는 어떻게 색을 표현하지? 피카소는 어떻게 형태를 표현하지? 각각 고민에 빠진 거죠. 결국 이런 고민은 색을 통해 감정을 담아내는 야수파 화풍과 형태를 통해 다양한 시점을 담아내는 입체파 화풍을 탄생시켰죠. 둘은 서로의 작품을 맞받아치면서 또 각자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싸우는 와중에도 묘하게 서로를 인정했는데요. 마티스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피카소다 라 했고 피카소는 모든 것을 생각해도 오직 마티스밖에 없다고 했죠. 뭐야. 예술가들은 때로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살롱 문화가 있죠. 20세기 초반 미국의 뛰어난 소설가이자 아트 콜렉터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은 프랑스로 넘어와 자신이 수집한 작품을 한 공간에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 예술가들을 초대했죠. 이렇게 해서 여러 예술가들이 그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교류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엔 아까 뭐야 했던 마티스와 피카소를 포함해 해밍웨이나 스카 피츠제럴드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스타인의 후원을 받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죠. 이 공간은 후에 스타인 살롱이라 불리며 창작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치관을 교류하는 예술 살롱 문화의 기틀이 됐어요.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술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메일 자체가 예술로 만들어지며 메일아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기도 하고, 현대 팝아트가 성행하면서는 미술가가 밴드의 앨범 커버를 그리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콜라보도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예술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 특유의 인싸력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키스 에링이죠. 키스 에링은 슬럼가였던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교회 지하실을 개조해 클럽 57을 만들었죠. 그리고 케니 샤프, 바스키아를 비롯한 젊은 예술가들을 모았어요. 모두 이런 길거리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펼쳐나간 예술가들이었죠. 이곳에서 각각의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실험적인 예술을 펼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는데요. 이후 키스 에링, 케니 샤프, 바스키아 모두 팝아트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했죠. 그리고 때마침 키스 에린과 케니 샤프 모두 국내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 키스 에링은 길거리 낙서로 시작해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예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는데요. 유명세와 특유의 인싸력으로 예술계에서도 완전 핵인싸. 앤디 월 같은 팝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마돈나, 마이클 잭슨 같은 팝 가수와 블룩 슈일즈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과도 완전 가깝게 지냈죠. 셀럽이야 셀럽. 헤링은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정말 다양한 콜라보 작품을 남겼고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이렇듯 예술가들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작품들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가,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예술가들이 서로의 영감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할까요? 로맨틱해. 좀 발연기가 되는데 왜 오케이 사인이 났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사랑이죠. 사랑이죠. 이거 어때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짝소리가 들리는 그렇다면 또 짝소리 듣네. 나 왜 이렇게 똑똑거려? 그런데 이 디에고가 완전 나쁜 새끼. 차라리 그러면 더 나갈 텐데. 나쁜이란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